황금 돼지의 해 2019년. 이미 지나간 해는 낙장 불입.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합격의 1타 2피로 역전 3골을 외칠 주인공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꿀 정보만 모아드리는 성공 취업의 복주머니. 잡정보센터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요즘 주변을 보면 이 드라마 때문에 굉장히 또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요즘에는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자녀를 전교 1등으로 만들기 위해서 코디네이터를 고용하는 내용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구직자의 79%가량이 취업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좀 막막한 취업 현실에서 확실한 합격 가이드를 받고 싶어하는 취준생들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드라마 속 코디 김주영은 자신이 맡은 학생들이 성공 입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막론하지 않는데요. 얼마나 취업이 힘들면 이렇게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런 코디가 필요하다고 느꼈겠어요. 저희는 편법을 행하진 않지만 늘 믿을 수 있는 잡정보센터인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위해서 국내 최고의 취업생님들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2019년도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3번째 시간입니다. 서류 광탈의 이유를 좀 분석해보고 합격 가이드를 제시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소서 하면 또 이분이 대표적인 분이기 때문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뭐죠? 그 드라마가? 이거 안 보시나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말 그대로 아까 그 자녀를 명문대 보내기 위해서. 근데 제가 또 어제 본 기사에서는 스카이를 졸업을 해도 취업이 또 안 된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열심히 서울대든 뭐 좋은 학교 보내도 결국 취업은 안 된다. 큰 뭐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민혁쌤 제자들은 스카이를 나오지 않아도 합격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파티를 또 열었다고 하던데. 합격 파티를 또. 그러니까 합격자들하고 이제 파티라기보다는 너무 취해 있지 말자. 그러니까 입사 후에 또 이직도 많이 하고 생각보다 또 만족도가 낮거든요. 대기업에 입사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기 위해서 연말에 모였던 기억이 있네요. 저희 애청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요? 저희 잡정보센터 열심히 보고 취업했다는 분들도 있고 그 행사에서 제가 좀 재미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제 학생의 범주가 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오프라인에서 뭐 강의를 들었던 분들만 학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저랑 전혀 만난 적은 없는데 뭐 온라인 이런 뭐 그 저희 방송이라든지 뭐 라이브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또 취업한 분들도 있고 뭐 지금은 뭐 저희가 진행하진 않지만 예전에 배구공 보고 재밌게 보고서 또 취업했다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립네요, 저희 배구공. 저변이 굉장히 확대가 스파이크다. 갑자기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또 프로니까 그런 방송들 보고 취업했다는 분들도 있어서 저도 상당히 좀 뿌듯합니다. 그래도 합격한 분들이 들뜰 수 있는데 따뜻한 잔소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 따뜻한 잔소리를 해주실지 독서를 해주실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의 주인공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준비생 한은지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은지 씨 2018년 공채에 도전하면서 자소서도 많이 작성을 하셨을 텐데 오늘이 자소서 컨설팅 날이니까 혹시 뭐 작성하실 때 어려움이나 그런 게 있으셨나요? 저는 일단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쓰는 강점이 직무 역량이랑 잘 연결되는지에 대한 고민 등이 있었습니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는 뭐 대다수의 취업준비생들이 어려워하는 질문인데 또 이 부분을 어려워하셨고요. 민혁 쌤이 은지 씨의 자소서를 미리 받아서 보셨을 텐데 이미 미소와 함께 어떤
미소의 의미인지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열심히 많이 썼더라고요. 네. 제가 어제 방송도 봤거든요. 그저께였군요. 지원한 이력들이 또 상당히 다양하고 해서 네네. 노력은 아주 열심히 한 지원자라는 점에서 칭찬할 만하고 따뜻한 잔소리 해달라며. 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됐나? 예. 따뜻하나? 네. 하지만 지난 제가 왜 떨어졌나에서 만나 뵀던 두 분에 비해서 그 윤원홍, 옥동철 학생인가요? 예. 전 다 기억합니다. 제가 만났던 학생들은 다 기억하는데 그 두 분에 비해서는 조금 자소서의 난이도, 그 수준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총점은 3점. 3점이요. 네, 10점 만점에 3점을 제가 드립니다. 너무 참고로 낮은 낮죠. 그러니까 참고로 지난 그 학생들 2명은 제가 7점, 뭐 7.5 네. 네. 이렇게 줘서 아마 두 분이 좀 후회하지 초심을 마세요. 잃었다, 조민영. 예전 같지 않다. 몸살이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다시 돌아왔다. 확 떨어졌네. 오늘 하는지 날씨처럼. 그러게요. 하는지 학생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드디어 또 제가 제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미소를 잃었네요. 네. 은지 씨가 초반부터.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를 꽉 깨무시네요. 열심히는 썼는데 네. 방향을 좀 잘못 잡았던 것 같아서 저희 같이 오늘 좀 하면서 익혀 나가면 네.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잘 만들어 가면 그럼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난히 네. 또 단추가 크네요. 어떤 본인의 의지를 보여주는 건지 한번 키워주시죠. 아주 동글동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민혁 쌤이 왜 은지 씨에게 3점을 주셨는지 그리고 네. 은지 씨의 자소서를 다시 살려볼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저희가 오늘 살펴볼 텐데 먼저 오늘 은지 씨의 자소서 중에서 어떤 거를 골라주셨나요? 정말 고심을 했어요. 어떤 거를 워낙 다양한 분야의 도전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어떤 거를 제가 뽑을까 하다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공을 좀 많이 들인 자소서인 것 같아서 한화 손해보험 항목이 총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화 손해보험 자소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손해보험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기업이랑 자소서 차이점 같은 게 있나요? 굉장히 명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목이 네 가지인데 제가 추측컨대 NCS 기반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신세미 캐스터가 이제 읽어주시겠지만 1번 항목에는 조직 이해 능력을 물어보고 그다음 또 2번 항목에서는 또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자기 개발 능력, 그다음 뭐 3번, 4번 이런 식으로 보면은 또 직업 기초 능력 안에서 물어보고 있어서 네. NCS를 대비한 학생이라면 또는 대비를 하지 않더라도 NCS에서 얘기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한다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항목은 아니었는데 네. 하는지 학생이 조금 방향을 잘못 정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거를 좀 수정해 볼 필요가 있어서 골라봤는데 표정이 계속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스스로는 몇 점이라고 좀 생각하셨어요? 저는 한화 자소서는 사실 오늘 점수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3점 받아서 네. 좀 안심이 됩니다. 뭐 1점 줄 줄 알았어요? 3점이 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민혁 본인이 쌤, 쓸 네. 때는 약간 반항하는 것 같은데? 3점이 후하다고요? 그래요? 민혁 쌤이 원래 점수를 짜게 주시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근데 아, 정말 그래요? 전 지원자분들이 다 점수를 잘 받았는데 네. 좀 제가 마음이 안 좋죠. 네. 네, 그래도 오늘 좀 점수를 올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처럼 그냥 웃음만 띄고 있네요 지금. 표정이. 네. 항상 밝은 분인 것 같아요. 따뜻한 거 끝났나요, 민혁 씨? 너무 일찍 끝난 거 중간 아닌가요?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분위기 봐서.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은지 씨의 자소서가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신세미 캐스터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은지 학생은 2018년 하반기 한화 손해보험 언더라이팅 직무에 지원을 하면서 자소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한화 손해보험의 그 자소서 문항은 총 4문항이었습니다. 한번 문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현재 경제 흐름을 통해서 보험 시장의 환경을 전망을 하고 나아갈 방향을 검토하면서 그 방향에서 본인이 지원한 직무의 핵심 역할을 기술하는 항목이었고요. 2번은 담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했던 사례에 대해 기술하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직무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서 경험과 활용 방법을 서술하는 항목이 3번 항목이었고요. 4번은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는 항목이었습니다. 이 4문항 중에서 민혁쌤은 1번 항목과 3번 항목을 심폐소생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먼저 1번 항목 어떻게 서술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보험 시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규제와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고객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고령 시대로의 진입과 1인 가구의 성장이라는 흐름과 맞물려 새로운 보험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더스트리 4.0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한 직무는 장기 보험 손해사정입니다. 이 직무는 고객과 보험회사 간의 가장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공정하며 신속한 보상이 중요합니다. 보험 사기에 피해를 보는 선량한 고객이 없도록 꼼꼼하게 의료 차트를 분석하고 재무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가까운 미래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 AI가 조력자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인간이 직접 수행하는 행위는 점점 줄어들지만 인간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AI가 인간의 철학적 주관적 개념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없는 만큼 자유의지가 없는 AI의 행동 방식을 규범화하고 미래의 동료가 될 AI와 핀테크에 철저히 공부하여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자소서 항목에는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민혁 쌤과 함께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화손해보험 1번 항목에 대한 답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은지 씨, 이게 또 다른 사람이 읽어주면 느낌이 다르고 며칠 네. 지나고 읽으면 다른 느낌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들으셨을 때 좀 잘 쓴 기분인지 어떤 느낌인가요? 아니요, 되게 부끄러울 정도로 못 쓴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제 인사이트나 이런 게 없고 갑자기 AI가 툭 튀어나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민혁 쌤은 은지 씨의 이 자소서 항목을 몇 점으로 평가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요건 제가 4점을 드렸어요. 네. 4점을 드렸고 일단은 뭐 질문의 의도에 충실하려고 했던 노력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3점보다 조금 더 올려서 일단 점수를 드렸는데 제가 일단은 그 한은지 학생한테 좀 궁금한 점은 편하게 답변을 하시면 돼요. 요거 작성하실 때 뭐 소재나 이런 건 어디서 발췌하신 거세요? 소재는 거의 구글에서 신문 구글에서 네. 구글링 검색 엔진을 통해서 네. 그리고 다른 노력은 하진 않으셨어요? 보통 그 보험 신문이나 유튜브에도 이런 보험 전망을 알려주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어서 그런 거 참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질문을 보시면은 네. 질문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현재 경제 흐름을 통해 본 보험 시장 환경의 전망과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결국에 본인의 역할이 지금 무엇인지를 물어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항목을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한번 점검을 받았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초점을 두시기보다는 네. 일단 우시나요 지금? 아니요. 네, 이런. 그래도 정현 쌤이 한번 울리셨거든요. 진짜요? 네. 그랬어요? 마음이 무겁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고민이 일단 먼저 좀 선행이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질문은 보험 업계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을 이제 검토하라고 했지만 이 행간의 숨은 뜻은 결국에는 하나 손해보험에서 지원자가 어떤 이슈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분야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적어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대략적으로 한 600~700자 되나요? 분량 네. 한 몇 자 정도 된 거예요? 이게 한 800자였습니다. 다 세요. 그럼 이제 한 800자 정도 되는 이 자소서 항목을 비율을 먼저 정하시는 게 좋아요. 작성을 하실 때 800자 중에서 회사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거를 내가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을 뭐 한 300자 또는 뭐 맥스 한 400자 한 절반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분야 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거를 뭐 한 300자에서 400자 이렇게 일단은 먼저 공간을 확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앞으로 작성을 하시려면. 네. 그죠? 그러려면은 또 여기 지금 보시면 가장 큰 문제가 전부 다 그랬던 것 같은데 자소서 단락에 제목이 일단은 없어요. 각 단락마다. 네. 그러니까 제목을 적지 않고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것도 제 생각엔 서류 통과율을 높일 수 없었던 좀 개선점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니까 단락의 제목을 만드실 때도 글을 다 써놓고 제목을 만드는 거는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단락을 구성을 해놓고 그 단락에 맞는 제목을 뽑아낸 다음에 그 제목 간에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문장이 그걸 먼저 검토를 받으신 다음에 네. 앞으로 이제 작성을 할 때는 뭐 검토라는 게 뭐 취업 스터디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 맞는 내용을 그냥 단락에 쓰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단락인데 제가 일부러 이제 중략이라 그래서 방송 분량상 그 중간에 건너뛰고 이제 그 다음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내가 공부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부하겠다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쓰신 거는 좀 이거는 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건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지원자가 손해 사정 업무에서 어떤 기여를 할지 그러려면 지금 현재 장기보험 손해 사정 직무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네. 먼저 파악을 해 주셨어야 그 내용이 이 단락에 들어가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들이죠. 보험회사 간에 뭐 가교 역할을 한다. 그리고 뭐 재무적 요소까지. 그러니까 이 한 500자 정도 되는 분량에 한 3가지에서 한 4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예, 직무에서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뭐 재무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쭉 보면은 그냥 어디서 발췌한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걸 내가 자기가 새롭게 썼다기보다는 그 참고했던 거를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냥 워딩만 조금 바꿔서 옮기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진 않으세요? 실제로 저는 제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아 전부 다? 네. 아, 어허. 뭐 머리에서 나온 내용이면 뭐 좋긴 한데 그렇게 공감할 수는 없는 내용을 지금 적어주신 데다가 마지막에 뭐 핀테크에 철저히 공부하여 시너지를 내겠다는 거는 아마도 내가 지금 회사에 대한 이슈나 이런 걸 조사를 전혀 못한 상태에서 기술을 해서 네. 그게 문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엊그제 그 전체적인 그 지원 방향을 점검받은 방송을 제가 봤는데 저는 내일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쌤이 아마 나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나오십니다. 치열한 공방이 있을 거예요 마쌤하고 저하고. 저는 의견이 전 달라요 마쌤하고. 본인이 지원하신 전략이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고 그 하는지 씨가 가지고 있는 이력상으로 그 뭐 그러니까 그건 내일 뭐 다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지만 한정적으로 작성하기에는 너무나 그 TO가 적거나 네. 특수한 분야거든요. 건강보험공단도 최종까지 가신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까지 간 거 진짜 되게 젖잘싸예요. 졌지만 정말 잘 싸운 케이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거기까지 간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라 그 거기 그 최종까지 내가 건강보험공단까지 갔기 때문에 뭔가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열어두고 간호 그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분야로만 지원을 한다? 그러면 나이가 또 더 네.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략이 저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 그럼 이 전략으로 자소서를 많이 쓰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서 고민하신 것처럼 지원 동기나 입사후 포부를 작성하는 게 너무 어렵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잘 쓰시고 네. 지원 동기는 제가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뭐 한 60에서 한 70%까지만 충족을 시켜주시면 뭐 예를 들어서 내 역할까지는 내가 뽑아내기가 좀 어렵다. 안 써도 돼요. 그러면 그냥 지원한 하나에 대한 고민 정도만 보여줘도 이거보다는 훨씬 좋은 자소서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다른 경험 부분의 항목을 좀 충족을 시켜주고 본인이 강점이 제가 볼 때는 고객의 접점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응급실에 계셨다고 알고 있는. 그러니까 고객의 접점에서 일했기 때문에 고객의 접점에서 뭔가 대인관계 측면에서 갈등을 잘 조율할 수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간호 분야로 접근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 의료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내가 터득하게 된 어떤 해결 능력들, 그러니까 직무 능력이 네.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가 있거든요. 은행원으로 지원하셔도 쓰일 수가 있고 영업관리자는 뭐 당연히 쓰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려면은 지원 분야의 폭, 그러니까 산업 분야를 넓히라는 얘기예요. 직무를 넓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산업 분야를 넓히시면 그러니까 저는 승무원 쪽에 지원하신 것도 그것도 굉장히 잘한 접근이라고 저는 봐서 지금 이대로 지원을 하실 때 자소서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 뭐 더 잘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일단 없으니까 오늘 평가는 이거는 그냥 자소서에 대한 평가지 전체 구직 활동에 대한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에 가신 적이 많아요? 3번 있습니다. 그럼 3번 다 뭐 최종에서 떨어진 거예요? 한 번은 국민건강공단 최종 떨어졌고 네. 하나생명은 1차 면접 그리고 대한항공은 실무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3개 다 그렇게 네. 뭐
한은지 씨가 뭐를 엄청 잘못해서 떨어지는 면접 전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무원 면접 같은 경우야 뭐 어느 정도의 이미지가 부합이 돼야 뽑는 거고, 그럼 뭐 한은지 씨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어디였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워낙에 경쟁이 그거 완전 쇼미더머니 같은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에 있는 모든 간호 관련된 종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의료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지원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전형이라 그것도 크게 뭐 본인이 잘못했다고 판단되질 않고, 또 하나는 어디였죠 아까? 하나생명. 이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직무가 언더라이팅 직무. 언더라이팅도 이게 전공이 뭐 통계학과라든지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또 다 몰리는 거라 저는 면접 전형에서는 분명 강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많이 양을 늘려서 면접까지 일단 가면은 승부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일단. 네. 그렇습니다. 지원 항목에 대한 또 가이드까지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또 이어서 두 번째 자소서도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뽑아주신 3번 항목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은 은지 씨가 직접 본인이 한번 낭독해 주시죠. 네. 예방의학 교실에서 익힌 예산 관리 능력 및 통계적 기초 지식과 OA 사용 능력은 하나손해보험의 장기 보상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자양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방의학 교실의 보조연구원으로 송파구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사업 위탁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이 업무 덕분에 예산관리 역량이 늘었습니다. 사억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본이고 긴급한 상황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기지도 발휘했습니다. 저희 산업을 위해 고용된 간호사나 치료사분들의 퇴직금을 정산해드리는 과정에서 퇴직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총 예산은 넉넉했지만 분기마다 중간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송부한 뒤 사업비를 나누어 받는데 한 번에 많은 분들이 관뒀기 때문입니다. 책임연구원의 인건비를 조정해 급한 불을 끈 뒤 송파구 보건소에 예산 증액을 요청해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후 더욱 비용 관리를 철저히 해 사업비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OA 지원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물품 구입이나 안전 매뉴얼, 공문 작성, 교재 검수 제작 등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일들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 사업 현황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조사와 같은 굵직한 업무도 맡았습니다. 지역 내 설문지 1000부 정도를 배포한 뒤 그 결과를 취합했고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체 보고서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필요한 논문이나 통계청 자료도 훑어보며 보고서 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힘썼습니다. 네. 은지 씨도 이번 항목도 사실 읽어보니까 좀 어떤 것 같나요? 뭐 아니면 작성할 때 어려움은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항목도 앞서 조민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제목이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았을 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나열이 된 것 같아요. 제 역할 이런 것을 안 드러나고. 여기서 중략된 부분에 포부가 네. 들어갔겠죠 아무래도. 민혁 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앞에 1번에서 지적해 드렸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반영을 한다면 어떻게 일단 고쳐야 될까요? 일단 단락을 네. 좀 2개 정도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단락을 네. 일단 구별을 해줘야 될 테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아까 전에 글자를 네. 1000자다 800자면 아. 먼저 어떤 내용을 쓸 건지를 구성을 먼저 했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습관적으로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더라고요, 한은지 학생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지금 영상 보시고 계신 시청자, 구직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균형 있는 자소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800자면 최소한 한 300자 정도는 내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를 써줘야 됩니다. 그게 뭐 다른 얘기가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회사에 대한 얘기거나 아니면 직무에 대한 얘기거나. 근데 여기는 아예 대놓고 물어봤죠. 직무라고 직무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식적인 측면을 어필을 하던지, 지식은 보통 학교 내에서 배우겠습니까? 학교 밖에서 배우겠습니까? 거의 안에서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 위주로 쓰던지, 아마 신입 그 구직자들이 되겠죠. 활동이 없는. 근데 한은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외 경험, 직장 경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역량적인 측면에서 기술을 해주는 게 좋죠. 직장 경력을 사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경험 선택은 잘 하신 건가요, 이게? 사실 그게 지금 공감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네. 이게 왜냐면 직장 경력 중에 가장 최근 게 아산 네. 응급실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명시할 필요가 있었어요. 네. 아산 뭐 병원 응급실 뭐 어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할 당시에 이러이러한 실제로 어떤 재무적이라든지 뭐 환자 몇 명이 내방했을 때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던 적이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금액적인 부분이나 금전이나 경제적인 어떤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 내가 팀 내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KPI라는 개념을 아세요? 네, 성장지. KPI는 뭔지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KPI를 많이 노출을 시킬수록 좋아요. 자소서에. 어떤 KPI가 있으셨나요? 일단 저희가 환자 안전 사고 위험률을 낮추는 퍼센트인가요, 그게? 건수인가요? 건수로. 그러니까 그런 게 네, 분명 건수. 있었을 텐데 건수라든지 뭐 제가 뭐 전문 분야는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뭐 컴플레인 뭐 해결하는 수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면 뭐 고객이 환자들이 대기하는 시간을 뭐 줄인다라든지 아니면 응급실에서 퇴원하는 이 뭐 수속 밟는 과정을 뭐 줄였다라든지 또는 뭐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다라든지 어떤 KPI적인 이런 개량화된 것들이 분명 노출이 될 만한 게 있으시니까 네. 그런 거에 있을 텐데 지금 보시면은 나오긴 했거든요, 중간에. 참고로 저는 이 자소서 항목은 3점을 드렸고요, 제가. 3점이요? 네, 일단 이 항목은 제가 3점을 드렸고 중간에 보면은 업무 덕분에 예산 관리 역량이 늘었다. 이런 건 상당히 그 관심을 가질 만한 대목이에요. 이런 문장은. 예산 관리 역량이 늘었다. 금전적인 어떤 재무적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두괄식으로 나타낸 거라. 그래서 4억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4억의 예산을 달성하고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 팀 내의 목표였는지 뭐 이런 설명이 필요했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4억이 목표였다면 결과가 뭐 4.5억인지 3억인지 6억인지 이 억을 갖다가 KPI 단위로 지금 지정을 했다면 결과도 그에 상응하는 게 나왔었어야 되는데 결과는 또 지금 보면은 DB 구축에 힘썼다. 뭐 이렇게 되니까 연결고리가 어떤 거를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지가 드러나질 않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진 않고 지금 질문은 노력했던 구체적인 경험을 쓰라는 거는 이게 이제 NCS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자기 관리 능력을 물어본 거거든요. 자기 관리 능력이라 그래서 네. 자기 관리 능력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세요? 거기 네. 보면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시간. 시간은 이제 자원 관리 아. 능력이고 자기 관리 능력은 목표와 계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표 수준을 내가 정량화시켜서 자발적으로 수립을 함과 동시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유기적으로 캐스케이딩 돼서 연결됐는지를 이제 보는 게 이 평가 항목의 의도예요. 그게 제가 지금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국가에서 얘기하는 NCS 교본에 나오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평가하는 사람은 찾아볼 거예요. 이 지원자가 어떤 거를 목표 수준으로 정했는지.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네. 내 어떤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럼 목표가 먼저 제목에 나올 필요도 있었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목표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목표 다음에 저는 제 역할, 아니요. 회사의 역할과 내가 할 수 있는 거. 거짓말하지 말고 제가 아, 방금 얘기한 거예요. 목표를 방금? 달성하기 위한 계획. 계획이잖아요. 네. 그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들이 한 두 문단 정도가 나와 줬었어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스타라는 개념은 알고 계시죠? 네. 그 스타가 하나만 나와서는 안 돼요. 2개 이상의 스타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활동을 2개를 선택하는 게 더 적합할 필요가 있었고요. 일단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그러니까 목표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 정도로 잡았다면 스타 하나를 통해서 한 6 정도 능력을 함양을 했고 그 스타 경험 하나를 통해서 배운 걸 갖고 그 다음 경험에 발전을 시켜서 목표 대비 뭐 9다 또는 11이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경험들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되게 쓰면 안 되고 첫째 뭐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고 뭐 보조 연구원으로 송파구 보건소에서 방문 건강관리 사업 위탁 운영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경험도 있다. 이를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단락 나뉘어서 둘째 뭐 응급실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험들 간에 이게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읽기도 되게 지루하고 네. 이게 과연 이런 두 가지 경험을 나열한 이유가 뭔가 좀 공감하기도 어렵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구조 자체를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좀 설계를 앞으로는 해 주신다면 네. 경험들 자체가 굉장히 일단 탄탄해서 공감하기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그 정량화된 결과, 수치화시키는 것들을 네. 다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지금 인지를 아마 스스로가 못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일기 방식으로 느꼈던 점 위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 보면은 이후 더욱 비용 관리를 철저히 해 사업비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았다. 굉장히 와닿지 않는 얘기거든요. 저희 세 명한테는 저희가 이걸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예, 사업비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았다는 거를 KPI 지표화 시켜서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목표로 했던 뭐 1억 원 자금 내에서 운용이 가능했다라든지 또는 1억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뭐 한 2천만 원 정도 여유가 생겨서 한 8천만 원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결과가 있었다라든지 좀 더 수치화해서. 그렇죠. 뭔가 정량화 시켜서 나의 경험을 최대한 어필할 필요가 있고요. 네. 최근에 영화 본 거 있습니까? 네. 뭐 보셨습니까? 왜요? 네, 그 영화 본 거 어떤 거?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고 네. 약간 이게 언제 영화죠? 1993년 영화. 그러니까 공감이 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갖다가 보러 갈 때도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그냥 누가 친구가 야 그 영화 뭐 보헤미안 랩소디가 재밌대 이렇게 해서 가지 않아요. 그게 뭐 러닝 타임이 몇 분이냐. 그리고 네가 그러니까 후기 같은 걸 보면은 평점이 있잖아요. 네. 평점까지 가지 않더라도 뉴스에서 뭐 1000만 관객 임박했다. 뭐 100만 돌파다 최단 기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기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극장에 가도록. 그러니까 정량화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네. 처음 어떤 정보를 접하는 사람한테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객관적인 이게 하나의 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자소서에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경험들을 보유하고 계시니까 그 점들을 보완하시고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아까 4번 항목 문제 해결 능력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문제를 갖다 내가 얼마에서 얼마만큼 해결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응급실 케이스가 정말 좋다고 저는 봐요. 네. 저희 아버지도 지금 근무하실 때 응급실에 가셨거든요. 그 병원에 네.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네. 2018년 4월 달까지 계셨던 네, 걸로 알아요.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 2017년 12월 달에 입원하셨었는데 아니, 왜, 네. 응급실에 가셨는데 아시겠지만 일단 급한 환자 아니면 네.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근데 그 오래 걸리는 거를 내가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그 프로세스를 갖다가 뭔가 단축을 조금이라도 시켰다. 그런 방식으로 제가 예를 들면은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성과들을. 근데 그냥 주관적으로 환자가 고통스러워해서 뭔가 손을 잡아드리고 뭔가 퇴원할 때 아유 뭐 고마워 네. 라는 거를 들으면 뿌듯함을 느꼈다. 그렇게 자소서를 기술해버리면 도대체 어떤 게 문제였는지 또는 당연히 간호사 업무를 하면은 환자가 고통스러워하면은 약을 처방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거기서 뿌듯함을 느꼈다는 게 이게 공감할 수 있나? 이런 좀 의구심이 더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런 부분들은 정량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일단 뭐 자소서를 쓸 때 구성을 처음에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고 경험이 굉장히 탄탄한데 이거를 정량화하고 수치화하는 노력,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민혁 쌤이 은지 씨의 자소서를 낱낱이 좀 파헤쳐 봤는데 은지 씨가 평소에 자소서를 쓰면서 궁금했던 거다 아니면 오늘 컨설팅을 받으면서 궁금했던 거를 지금 다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했던 질문이 선생님 그러면 제가 담대한 목표를 세우고 뭐 도전했을 때 제가 정량화된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매출을 얼마 올렸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전 정성적인 경험들만 많아요. 뭐 연극을 만들고 약간 이랬던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발견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사고 방식으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뭐 헷갈려 죽겠네. 한유진 하는지 그러니까 하는지 방송 내내 헷갈려 지금. 내가 안 보고 있었어. 그래서 이쪽을 그러니까 하는지 학생이 네.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 방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신 거고 네. 오늘 이제 배우신 걸로 정량화 시킬 수 있는 경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무슨 뮤지컬 무대에도 몇 년 쓰셨던 걸로 아는데 연극. 네, 연극.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직무 능력이랑 난이도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동아리 아닙니까? 네. 동아리는 뭐 무슨 관계 갈등이나 뭐 대립등 양상이 형성되기 어렵죠. 반면에 그러니까 응급실 경험이 정말 좋다고 봐요, 저는. 네. 응급실에서 하셨던 그 경험이랑 뭐 간호 그 전공 학교 내에서 하셨을 때 뭐 실습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 이거 뭐 내일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의사분들하고 갈등 있잖아요. 네. 약간의 가불관계 같으면서도 뭐 그런 네, 간호사로서 내 분야에서 내가 해야 될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네. 또는 뭐 원무과라든지 다른 부서와의 또 갈등도 있을 거고 본인이 무조건적으로 저는 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간호사라고 해서 네. 그럼 그런 대립된 양상을 뗄 수 있는 경험이 가장 좋아요. 직무 경험은. 아, 네. 그러니까 굳이 직장 경력이 보통 갈등 관계 형성이 많이 되는 경험이니까 굳이 내가 직장 경력이 있는데 이런 강점을 내려놓고 다양성을 내가 자소서에서 보여줘야 되겠다는 잘못된 방향을 갖게 되면 네. 동아리 경험에서 또 무슨 뭐 무대 인사를 하면서 찬사를 받고 울컥하고 꽃다발 받고 미소를 짓고 뭐 이런 또 이상하게 또 얘기가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자소서 항목을 다 저는 직장 경험으로 쓰셔도 얼마든지 재미있는 경험이 될 테고 물론 이게 이제 자소서 컨설팅이니까 이런 거고 면접 때는 질문의 유형에 따라서 직장 경험이 아닌 다른 경험을 언급하는 것도 괜찮아요. 면접하고 자소서는 좀 다르거든요.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자소서 컨설팅으로 제가 오늘 하는지 학생을 만났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거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민혁 쌤이 디테일하게 자소서를 낱낱이 파헤쳐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어디 한시예요? 저요? 네. 청주요. 어디? 청주한 씨요. 한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주 고시고요. 네,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됐습니까? 네. 네, 그러면 내일은 이제 토털 컨설팅이 진행되는 날이니까요. 우리 한은지 씨는 내일 상반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다 들고 오셔서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조민혁 컨설턴트 그리고 한은지 학생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갈 곳 없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알 권리를 챙겨드리는 코너입니다.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급여 몇 달 밀리는 게 어때서 그래? 주휴수당? 난 옛날에 그런 거 안 받고 일했는데 난 그런 거 몰라. 일 못하면 돈 안 주고 자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금 안 줘도 돼. 이렇게 임금을 고의적으로 안 주고 버티는 사장님들, 이건 웹툰의 가상 스토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고의적 임금 체불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가 신뢰받는 임금 체불 없는 사회, 모두가 바라는 내일입니다. 체불 말고 지불!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초배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원 고용센터의 이현자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입니다. 네, 오늘 수원에는 어떤 일자리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영광 ENG입니다. 반도체 장비 및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작하는 업체로 품질관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정밀 판금, 플레인 등 기구물 검사와 선적서 작성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학력은 고졸 이상,
품질관리 분야 경력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및 도면해독 가능자를 우대하고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300만 원이며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품질관리 사무원 경력자 한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창성전기 주식회사입니다.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받아 나눠주는 전력 시스템을 제조하고 전기공사를 하는 업체로 생산 업무 담당자 3명과 품질관리 담당 직원 2명을 모집합니다. 직무 내용은 수반 전반을 제작하고 전력 시스템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전기기사, 전기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이며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지원을 원하시는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산관리 담당 직원과 품질관리 담당 직원 총 5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의 박가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어드밴스 원 DMT에서 온라인 판매 담당자 2명을 모집합니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국내 오픈마켓, 종합물 상품 기획 및 판매, 온라인 포털 마케팅, SNS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게 됩니다. 전자상거래 MD 경력자와 쇼핑몰 관련 업무 유경험자, 포토샵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영문학 전공자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또한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3,400만 원에서 3,800만 원 이하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온라인 판매 담당자 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서울 금천구 서부대길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LST소프트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2명을 모집합니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글로벌 문서 관리 솔루션 프로젝트 개발 및 유지 보수를 담당하게 됩니다. 전산 컴퓨터 공학 및 응용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자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600에서 2,800만 원 이하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구직건 또한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알면서도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죠.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취준위원장이자 안방대감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원 쌤,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그 드라마 보신 적 있나요? 네, 그 뭐 얘기는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뭐 입시 코디네이터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엔 또 구직자들이 취업 코디네이터한테 굉장히 또
네. 컨설팅을 받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뭐 입시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경쟁률이 심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를 좀 더 준비하기 위해선 필요한 것 같고 사실 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 저희 이제 방송에서 왜 떨어졌나 같은 거 하면 다 떨어져서 왔던 학생들인데 금방 붙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분명히 도와줄 것들이 있고 디테일한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보면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뭐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울 부분이 충분히 있고 어떻게 보면 취업이라는 중요한 시점이 뭐 입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수요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리고 또 근데 뭐 신세미 캐스터도 스카이캐스트 굉장히 열혈 시청자라고 네, 들었는데 맞습니다. 거길 보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네, 네. 신세미 캐스터 이런 취업 코디네이터 이런 걸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마냥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지불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거기 나오는 선생님이 너무 뭐 사례 이런 것까지 하시니까 좀 극단적이어서 그거 외에 좀 어느 정도 도움 받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근슬쩍 스포를 또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현실에서는 굉장히 고액의 취업 코디네이터 비용이 있지만 저희는 항상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진원 씨 오늘 주제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 2019년 최저임금에 관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선 후보자들이 너도 나도 지금 최저임금을 2020년 또는 2022년까지 1만 원까지 인상하자는 공약을 했었는데요. 지금 막상 인상을 하고 나니 그 반대 여파가 무지막지하게 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최저임금이란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취업 자리, 취업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에 관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뤄보고 어떠한 방면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도움이 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이 굉장히 올해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먼저 오늘의 안건을 소개해 주시죠. 네,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역대 최고치로 오르면서 인건비로 인한 각 업계의 직원 감축이 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설문조사에서는 자영업자 2명 중 1명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기존 직원 감원이나 신규 채용을 감축할 것이라는 계획의 발표가 됐는데요. 또한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등 24시간 영업 매장을 감소시키거나 무인 결제기, 편의점의 셀프 결제 앱까지 등장하는 등 일자리 감소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고요. 직원 감축과 또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것 외에도 최저임금 상승을 대응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가격 인상을 줄줄이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생활요금과 교통수단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취준생들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지갑에도 타격이 일고 있습니다. 취준생들은 안 그래도 취업 준비에 드는 비용이 큰데 또 주변의 물가는 점점 오르고 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가 점점 줄면서 취준생들이 설 자리가 갈수록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2019년 최저임금의 인상, 무엇을 얻고 잃는가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립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최저임금에 따른 현 상황들을 조금 정리를 해줬는데요. 속세 지난해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10.9%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책정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이론적인 근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론적인 근거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조금 조사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사실 되게 디테일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론적인 이제 공감력을 바탕으로 이게 시행이 돼서 지금 안타깝게 반대 여파가 좀 크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17년에 대선이 있었을 당시에 저희가 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해야 된다는 여론조사에 의해서 그때 무려 85%의 국민분들이 이제 찬성한다는 표시를 했었어요. 해야 된다라는 표시를 했단 말이죠. 물론 그거 외에도 이론적인 근거로는 실제 우리나라가 지금 정규직 근로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정말 정규직 중에서 어느 정도 대기업 이상 다니는 분들과 지금 최저임금 근로자끼리의 현재 경쟁에 봤을 때는 되게 그 비중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올릴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정규직 분들이 임금이 한 3.8% 인상된다는 것도 반영이 됐었고 실제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분명히 효과가 낮아짐에 따라
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상 효과를 감소분을 조금 메워준다는 측면에서 10.9%나 인상이 됐었는데 네. 사실은 이런 디테일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여론에서 충분히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실제 대선 후보자 5명 전부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대해서 시기의 차이는 있었으나 분명히 다 동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5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5분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니즈를 다 보고 이제 했다는 측면에서 조금 안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급격하게 인상을 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나타난 부작용 사례들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최저임금 1만 원 플랜 같은 경우는 실제 내수 진작 또는 이제 아래로부터의 이제 소비 진작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나 사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부작용적인 측면인데요. 네. 실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민 기본소득 확충에 따른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와 달리 어떤 이제 부담들이 있었냐면 경영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인력 자체를 뽑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출이 그만큼 많이 안 오르는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비추어 봤을 때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 뭐 청년층이라든지 또는 이제 근로자 자체들이 뭐 최저임금을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일자리가 없으니 취업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지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임시 근로자 포함해서 실제 전반적인 아르바이트를 포함 전반적인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수준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여론 인상이 훨씬 더 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문제 발생에 대한 대비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을 놓쳤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국민 기본소득을 확충한다는 것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은 분명히 저희가 인상을 통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정작 지금 이제 임금을 올려서 지급해야 될 소상공인분들 또는 중소기업분들의 어느 정도 준비 정도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1년, 2년 사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들어와서 대북적인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많이 있었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 많이 못 따라가고 있고 국민의 이제 니즈를 충족 못 시키는 부분은 지금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사이에 많이 안 좋아졌어요. 반도체 산업군 빼고는 많은 부분들에서 지금 내수 진작이라든지 또는 어쨌든 국민의 전반적인 총소득에 도움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 따라서 최저임금만 올려놓고 내수 진작이 안 되니까 더 비판 여론이 좀 세게 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뭐 취준생을 위한 방송이긴 하지만 자영업자나 영세업자의 고충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좀 손을 들어주기도 애매한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도 정부가 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대안을 많이 준비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85.1% 정도가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사이에 일단 국민의 여론은 반대한다는 입장이 80%가 됐어요. 완전 반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부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용시장의 악영향이 이제 제한적일 거라고 의견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뭐 그런 이론적인 데이터보다 이미 민심이 지금 많이 돌아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야 될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실제 이제 지난 5월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경영계 또는 노동계 둘 다 지금 입장 표명이 되게 극명하게 최저임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 뭐 부정적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서 야당 또한 이런 이제 대정부 질문 또는 국정감사 등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주도로 하는 소득 주도 정책이 맞냐라는 의구심을 다시 한번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월 7일에 최저임금 위원회의 이제 구간 설정 위원회와 실제 결정 위원회 두 가지 방법을 좀 정교하게 채택을 해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앞으로는 조금 더 정밀하게 보자라는 걸 했지만 실제 그것은 내년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보완책에 불과하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정책은 아직까지 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문제들이 하루라도 빨리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 자리는 줄고 또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점점 더 설 곳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취준위원장으로서 송쌤의 위로나 격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취업준비생들 저랑 같이 하고 있는 분들도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이제 비용을 모아서 뭐 영어 점수를 딴다던가 또는 생활비에 보태던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취업이 지금 이제 뭐 1년 정도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긴 한데 2, 3년 넘어가면 실제 뭐 집안 가정도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고 충분히 되게 어려운 부분을 공감이 많이 돼요. 특히나 뭐 물가도 아까 전에 신세미 캐스터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물가도 되게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취업은 그만큼 포지션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는 분들은 있는데 실제 정부 지원금이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주는 이제 정책들도 있거든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취업될 때까지 죄송하지만 좀 버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취업난은 지금 분명히 앞으로 한 5년 내까지는 좀 심각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없어질 건데 지금 죄송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취업준비생들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남을 만한 취업준비 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좀 버티는데 최대한 나를 도울 수 있는 제도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것들 이용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진원쌤이 항상 취준생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공감이 가는 위로의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안건에 대해서 촌철살인 짧고 굵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에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대한 결정이 올해 8월까지 완료가 돼버려요. 8월까지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된단 말이죠. 그럼 지금 사실 남은 시간이 반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2020년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결정할 건지도 중요한데 저는 디테일한 데이터를 좀 보고서 정부들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 지금 취업난에 악영향이 없다고 얘기하지 못하거든요. 분명히 이런 취업난이라든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그런 경영에 분명히 최저임금은 지금 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찬성하더라도 국회에서 또는 이제 정부에서 명확하게 디테일한 요소들을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도들을 확인하고 시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쌤의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취준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